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에 이렇게 군역이 운영되는 게 구조적인 문제가 뭐였냐를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군역의 양역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군역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는 양인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람 이제 몸 자체에 부과되어 있는 기본적인 의무 같은 것들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양역화가 된다는 건 양인들에게만 부과된데, 이 양인들의 개념이 여기에는 사대부랑 일단 중인 이런 사람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우리 보통 양반, 중인, 평민, 뭐 노비 이런 식으로 신분이라고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법적인 개념들은 아니에요. 법적인 건 여전히 양인이랑 천인인 것이고, 여기에 직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실은 하나의 직역이잖아요. 산업공상할 때 사가 관직을 한다는 거, 이게 하나의 직역, 자기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신분이랑 엮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거, 중인도 어쨌든 자기네 각각 향리 역할, 그 다음에 관직자 뭐 이렇게 하는 역할들인데, 그런 역할이랑 자기 일하는 직업이 신분이랑 엮여지니까 이 신분, 이 역할은, 이 직업은 천연신분, 똥 푸는 직업은 천안직업.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일 밑에 계급이 하잖아요. 바이샤 수드라 아니다, 뭐지? 맨 밑에가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 하는 걔네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예, 예. 그래서 그게 안 된 거죠. 바이샤 맞나? 바이샤가 제일 위죠. 아니 저 제일 위가 브라만. 브라만, 바이샤가 없구나. 피자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수드라가 맨. 수드라 밑에가 이제 불가촉 천민. 네, 그렇죠. 그게 제일 밑에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인도가 그렇게 뭐 법적으로는 자기들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업이랑 엮여져 버리니까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 직업은 천한 직업,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뭐 계속 가자면 뭐 무슨 저기도 화이트 칼라라든지 블루 칼라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 거기서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역이랑, 그다음 이제 역이랑 이렇게 묶이니까 군역이라고 하는 거는 양역이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신문제랑 연동이 됐다는 게 크고, 이게 이제는 완전히 부세화되니까 그냥 양인들, 일반 평민들에게 부과되는 역은 원래는 이 사람들이 직접 훈련에 나가고 동원이 되는 건데, 이게 세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립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게, 원래 아까 군역이 실제로 처음에는 다 역에 부과가 돼가지고 군사훈련도 하고 번을 서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그 사람이 들어가는 보이는 역할까지 물론 합쳐졌지만 이제는 그냥 돈으로 대충 떼워도 되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이게 돈이 내는 게 역은 지가 빠지면서 직접 몸으로 안 뛰지만 그럼 세금처럼 여겨지게 돼요. 부세처럼 여겨지게 돼요. 이래서 문제가 됐고,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게 사람 각각에 부과되는, 인신에 부과가 되는 것이라, 원래는 기준으로는 저기 이제 제가 밑에 조선 초기에 보듯이 직역, 신역자는 제외하고 군역이 다 부담이 되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사람에 부과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5세에서 60세는 다 부과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떤 사람도 많이 줄어들 뿐더러 이게 나중에 또 부세화가 되다 보니까 그 집에 예를 들어 성인 남자가 15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남자가 2명, 3명이 되고 여자는 없고 이러면 그 집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군역만 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용조라고 하는 그거가 다 부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큰 문제가 실은 총액제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 단위로, 아까 소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 단위로 적어도 이제 그 연구소 보니까 데이터를 냈더니 한 마을당, 현 하나의 마을당 적어도 매해마다 50명이 대체가 돼야 되더라고요. 몇 명 정도가 현이 인구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차이도 많은데, 그게 15세에서 60세까지를 그냥 평균적으로 다 같은 정도 인원으로 다 동원이 된다 해서, 예를 들어 50만이 전체가 조선 전체의 양역 대상이, 군 대상이 뭐 50만이다 그러면, 그 50만을 기준으로 뭐 우리가 몇 개 현이지? 360개 현인가? 현. 거기에서 이렇게 몇 프로, 그러니까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쭉 계산하니까 어쨌든 그 조그만 마을 하나에 한 50명씩이 60세 되면 나가잖아요. 그럼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충을 해야 되는, 추가로 보충을 해야 되는 인원이 매년마다 50명 정도씩은 보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그만 동네 안에 어떤 동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적은 동네 50명 보충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누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학제다 보니까 너네 집에서 너네가 꼭 가 이러면 좋은데 마을에서 어쨌든 50명은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양반들 뭐 뇌물 써서 빠지고 누구는 양반이 돼서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리저리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비어있는 장부상으로는 있는데 실제로는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네 번째가 징수상의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훈련동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자기가 기관에서 필연이 있는 데를 직접 뽑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합이 돼서 예를 들어 중앙관청이다 지방관청이다 그러는데 중앙에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총학자를 하더라도 중앙에서 통과를 해서 훈련동험이 이거니까 뭐 경상도 어느 지방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줘서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훈련동험에서 직접 자기가 뽑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거 절차대로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7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어느 동네에 대해서 몇 명 70명을 뽑아겠다 그래서 그거를 요구해서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흐지부지 되고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는 뭐 30명 필요했다가 일부 내보내고 또 보충을 하고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죠 실은. 임금이 이렇게 통제를 안 해줬나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균역청 통해서 균역청이 훨씬 나중에 생겨. 이건 요전 균역청 생기기 전에 상황이에요. 군역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니까 이 영조 때 균역이 만들어지는데 그 뒤에는 이게 조금 이제 균역청으로 통일이 돼서 하게 되지만 그 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균역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좀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군역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돼 있어서 그게 되게 힘들었고 이게 직정이에요. 직접 자기가 뽑아서 집어넣는 거지. 근데 이게 입안이라든지 그것들 서류를 제대로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는 이런 사람 몇 사람이 훈련도감에 가 있고 뭐 여기는 요만큼 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인원을 어떻게 조정하면 이러면 좋을 텐데 이미 푹 뽑아 가 있는데 대상에는 우리는 지금 대상자가 아직 50명이 잡혀있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기관들이 다 다르니까 A라는 기관 뽑아 갔는데 이게 뽑아 간 걸로 어디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몰라. 여기도 실현 계획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 몰라요. 딱 부과를 하려고 봤더니 벌써 몇 명 가 있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가 이미 훈련도감이라던가 이런 다른 기관에 먼저 차정이 돼 있다.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증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훈련도감에 지금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그걸 보여주면 빼요. 뺄 수 있는 거죠. 난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들어가도 돼 라고 할 텐데 여기에 또 이제 위조가 또 편해지는 거죠. 난 이미 저기 들어가 있어.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게 훈민정음 아니 훈련도감에서 발행한 그 증이라고 하는 거 잘 몰라. 아니 어부 위조라도 어부 관련 사람이 아는 거지 아무나 어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훈련으로 이렇게 도장 찍어서 야 이거는 훈련도감증이니까 이거 제출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첩돼서 이게 몇 번이 같이 잡히는 거죠. 빠져도 거기에 딱 메꿔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숙종 때 가면 이거 인원 더 채워 넣으려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인원 이제 좀 줄이겠다고 뭐 예를 들어 훈련동안 5,000명 인원 줄이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부서 막 잘라봤더니 실제로 줄은 건 2,000명밖에 안 줄었어. 이미 3,000명이 더 빠져 있었던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3호소가 뭐냐면 아까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도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빠졌을 때 부담하는 게 그냥 이렇게 공식적인 방식으로 두 필 내던 당시라고 따져보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뽑아갈 때 조금 더 부담이 좀 덜한 곳들이 꽤 있었어요. 두 필 낼 때 나는 0.5필밖에 안 내는 곳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쪽으로 더 가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3호속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는데 뭐냐면 특정 어떤 임무를 위해서 사람들을 수령이 뽑던가 어느 기관에서 가명에서 뽑던가 뽑아가는데 그 뽑아가는 인원들은 특별한 임무 때문에 약간의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필을 다 안 받고 너네는 요거에 조금 동원이 되니까 우리 좀 쳐줄게. 그래서 너는 뭐 예를 들어 0.5필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뽑아가는 인원들이 있는 거죠. 그럼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두 필 부담해야 될 사람들인데 0.5필밖에 안 부담하면 여기서 벌써 1.5필이 로스가 생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통제돼서 이런 규모가 있고
어느 한 기관이 딱 이제 통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빠지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좀 보일 수 있게 데이터가 통합이 되면 좋은데 다 각각의 데이터에 서로 크로스 체크를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중간중간에 막 빠져있는데도 정보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장부석으로는 5,000명이 다 있어. 실제로 다 파악해봤더니 2,000도 안 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많아요, 조선님. 그 실제로 영조 때 보면 박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박문수가 뭐 이런 제안도 실현했지만 박문수를 제가 볼 때는 경제관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영조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에 들어가는 각 관청의 1년 회계가 어느 정도고 얼마큼 들어와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기고 이게 하나도 정리된 게 없었어요. 근데 영조 때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최선을 일단 걷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균역법도 했던 이유가 너무 재정이 모자라고 계속 기근 만드니까 굶어 죽는 사람 속출하고 일단 굶어 죽는 사람 굶어 죽게 하는 거는 악독한 왕이거든요. 이건 천벌받아야 되는 이런 거라 가장 그 중점을 뒀던 것들이 진율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게 해야 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그 진율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비비일 거잖아요. 군사비처럼. 올해 흉년 나는 거 감안하고 어쨌든 그걸 예비비를 놔둬야 되는데 이게 올해만 나면 상관이 없지만 연거퍼서 막 영조 같은 경우도 5년, 9년, 7년까지 막 계속돼요. 그거 못 넣어요 그거. 그러니까 박문수가 그 어염 사업 그 소금 만드는 작업했던 것도 돈을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로 하거든요. 진짜 카드 돌려막기 맞아요. 관청별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데 그걸로도 이제 아예 완전 전체 다 바닥에 냈어. 도저히 이제 뜯을 구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소금으로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 영조 허락에 단 일시적인 거다. 왜냐하면 소금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서 소금을 전매하는 건 조선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이념이었었어요. 중국은 소금 전매법을 했는데 염철론 해가지고 했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뭐 바다에서 나는 거 아까 산림 청택에 관련된 것들은 정부가 주도를 해서 돈놀이를 하는 거는 이건 백성들이 맘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국가가 돈놀이를 하는데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굶어 죽은 사람은 구해야 되는데 돈이 정말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박문수가 네가 주도해서 해봐라 네가 장담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몇 개라 가지고 돈을 이 정도면 돈 할 수 있겠다. 자금 마련해서 진율 사업에 넣을 수 있겠다라는 그 다짐을 받고 일시적인 사업으로 했는데 되게 잘 됐어. 그래서 조금 더 하고 뭐 평안도 더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해서 그 상황은 봐요. 가장 돈 만들기 쉬운 파트가 소금 만드는 거다.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지속은 못해요. 안 맞는 거예요, 이념이.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금 사업도 이런 소금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민간과 이 이익을 다투는 건 안 돼. 뭐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되게 철저해요. 중국은 안 그래. 할 때 이상하게 조선 할 때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 운영 자체의 어떤 구조주의 문제가 있었던 게 실은 컸었고요. 이거 조금 바꿔보겠다고 실은 나온 게 균역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양역 모순이랑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원래 군역이라는 게 맞는데 이게 조선 후기 되면은 양인들만 양반 빼고 양인들만 하는 어떤 의무 같은 걸로 변질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신문제랑 합쳐진 여기에 대해서 모순점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제대로 안 굴러가니까 이거를 변통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나왔던 여러 방법들이 아까 뭐 호포를 뭐 이게 다 사실은 여기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뭐 대변통론, 소변통론 나누는 거는 학자들 생각이고 대변통론 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변통론은 양역이라고 하는 소위 군역을 통해서 군포를 받겠다는 이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거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부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완전히 그냥 이게 호에 대해서 호를 부과해서 가호당 얼마씩 내라. 이거는 군인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물론 국방비를 쓰는 거긴 하지만 사람 각자에 대해서 인신에 부과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고 다 없애버리고 아예 완전히 무시하고 호에 대해서 얼마씩 걷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호포론이고요. 구포론은 이거는 제일 적이지. 사람마다 다 부과하는 거. 지금 우리 주민세는 그 집마다죠. 이 호잖아요, 그죠? 인이 아니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민세는 지금 호포에 관련된 거고 이거 구는
사람과는 어쨌든 전체 다 해서 전부 다 사람마다 다 부과하자 이런 개념이고 구전은 포 말고 전으로 걷자 돈으로 걷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포는 노는 애들 그러니까 빠져있는 애들 예를 들어 서월이다 뭐 이러면 빠져있고 어쨌든 빠져있는 애들을 걔네들에게 추가로 더 해보자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결포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결포 결마다 네, 그래서 포로 걷던가 전으로 걷던가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뭐 이거는 양역제 혹은 그 군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다 없애버리고 하자는 것 때문에 완전히 다 구조적으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대변통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영조는 저 호불호를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됐지. 결국 한 게 약간의 절충론을 해서 소변통론인데 저걸로는 실은 안 되는 게 피역자 색출. 아까 이제 호적법 정리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빠져있는 애들 색출해가지고 원래 역을 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이렇게 다 파악하는 그런 방식. 아니면 이정법은 그 사감이라 그래서 정리를 쫙 해가지고 아까 그 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유포 이렇게 그 빠져있는 애들 정리를 해서 얘에 대해서 뭔가를 준다든지 어느 일정 부분을 포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래서 비슷해요. 저기 뭐 교생 고강은 뭐냐면 향교의 고강 시험을 보는데요. 저거 뭐냐면 그 향교의 고강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향교의 그 시험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양반 자제는 맞아요. 근데 아직 관직을 못 들어갔어. 근데 그렇다고 과거 시험 볼 수준도 안 돼. 근데 향교를 통해서 내가 양반임내 하고 거기서 어쨌든 포를 안 내려면 이 시험은 통과를 해야지만 시급을 하고 향교에 일하는 애들이라서 얘를 빼줬거든요. 근데 이 시험에 통과 못한 애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원래 기준 뭐였냐면 고강시험 이게 좀 적당히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한 애들은 엄격하게 할 때는 얘네들을 아예 군에 어디 쳐박아 버려. 수군으로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래 포를 지게끔 하고. 근데 그렇게 엄격하게 하려고 했더니 또 양반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린 양반 아들인데 시험을 못 봤어. 근데 양반인지 어떻게 군을 질 수 있어 막 이렇게 반발을 한 바람에 계속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는 그 돈마저도 이제 저기 하니까 향교로 숨는 애들 색출하려고 이 시험에 통과했냐 안 한다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죠. 변경한테 시험 난이도를 좀 낮추고 그러니까 별 방법이 났어 어쨌든. 근데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뽑아내려고 뭐 저렇게 어쨌든 빠져있는 애들 뽑아내려고 하는 방식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액 감축은 뭐냐면 아까 훈련 동원이라든지 뭐 현종 이후로 일진해란 이후로 현종대도 그렇고 인조 이후로 들어가서 막 병자호란 이냐고 북벌론 막 나오고 효종 때 막 북벌론 나오고 이럴 때 그 오군영하고 뭐 이런 그 오군영을 확대하려는 정책들을 썼어요. 어쨌든 군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북벌까지 가겠다 막 그래가지고 막 인원을 엄청 늘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5,000명짜리 막 거의 10,000명으로 늘리겠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결국 안 돼요. 안 되는 거 뻔하지. 근데 이 시기 이제 영조 숙종 이후로 영조 좀 들어오게 되면은 인구 대회도 계속 없고 사람 죽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예 군액 자체를 군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 도감이나 다른 오군영의 이런 숫자들을 좀 줄여보겠다. 이러고 해서 감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군액 감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축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말은 이제 3,000명 줄이겠다. 그리고 쫙 봤더니 중복된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000명 줄이겠다는데 실제로는 1,000명밖에 못 줄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거 군액 감축은 국방비 자체를 줄이는 것도 그만큼 역할을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오군영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실은 오군영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아니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아예 이거 줄이자. 근데 결국 하나도 못 줄여요. 그리고 말만 해놓고 안 줄여. 부대 하나, 여기 포함되는 부대 하나 줄이겠다 놓고 이렇게 저 핑계대고 안 줄여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이제 당색이랑 연관돼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못 줄여요, 보니까. 그러니까 명분만 그냥 있는 거고 중복돼 있고 막 어영부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운영하는 것 자체를 좀 개선해 보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변 통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국가대책이 저렇게 나가긴 하지만
실제로 되는 거는 소변통은 뭐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약간의 어정쩡한 타협선으로만.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변동이랑 조금 관련 있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17세기 전반에 걸쳐서 아까 오군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역의 총수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역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양역총 뭐 이렇게 다 있다. 어쨌든 군총 뭐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필요한 인원들 총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원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오군역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군역을 신설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계속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5년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물론 그 당시에 그 각 당색별로 뭐 정권 유지 때문에 만들었다고도 일을 하지만, 실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무턱대고는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결국 걔네들을 충원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각가지 법규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호패법. 이거 하면은 다 대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주민등록 다 등록해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호패법도 규정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호패법 다 하고 안 차고 다니면 너 죽여, 뭐 아니면 미제하면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가작 통제. 그 오호 담당자처럼 이 다섯 집으로 묶어놓으면 동대문서 저 집에 숟가락 몇 개도 다 아는데 대상자가 누군지 빤히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책임자를 다 만들어 놓으면 공동 책임을 지어주면 당연히 다 나오죠. 그래서 정말 다섯 집에 하나씩 다 묶어가지고 그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해주고 다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양정 사액절목 뭐냐면, 양정, 그러니까 양정들, 그러니까 군역에 포함될 수 있는 그 15에서 6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아예 그 장부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해야 될 일들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반포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인원들을 모두 뽑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게 가능한 거예요.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 게 아니고 대상자들을 더 확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록된, 장부에 등록된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낸 이런 작업을 통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저기 현종 때 경신대기근하고 숙종 때 의병대기근하고 영조 때 저렇게 해서 저 세임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뭐 현종 때는 3년간 50만 명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 의병대기근은 140만이 감소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갑니다. 전염병, 굶어 죽고 전염병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엄청 나가고, 영조 때도 보면은 9년간 2번의 기근이 있었는데 한 60만 명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굶어 죽는 거, 전염병 죽는 거, 홍수 나도 실은 떠내려가고 전염병 수인성 쫙 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조 때 또 있죠. 1750년 저게 아까 얘기했듯이 균역법 딱 시작했다 했는데 저 때만 해도 18만 명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거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 완전히 새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구 감소 안 되니까 이제 재정도 감소를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양정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 요것들이 겹치면서 역종 조정하고 양역 개혁하고 결국 나온 게 영조 때 균역법을 합니다. 근데 영조 때 나오는 균역법이 처음 나오는 설명들은 아니에요. 이거 좀 줄이자, 간필하자, 아까 호포도 나오고 구포도 나오고 막 각가지 방식들이 실은 현종 때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게 영조 때 균역법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하면. 그래서 데이터를 좀 보시면, 누가 정리를 잘해서 표를 지금 그려왔는데, 1660년대도 보면 호적사목 해가지고 호적들 다 정리를 하면 일단 양정들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요. 60년, 63년, 66년, 69년 노비종목법도 아시겠지만 노비종목법, 엄마에 대해서 다 노비를 만들고 어쨌든 파악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비들도 뭐 저기 수병, 그러니까 해군에 다 집어넣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다 파악을 해요. 인구를 굉장히 엄밀하게, 정말 주민등록증 저기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엄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오가작통 이제 잘못 썼네. 오가작통, 아까 얘기했듯이 호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충의 모속자 색출, 이게 뭐냐면 이거는 피역자들 색출하는 방식인데, 충의위라고 하는 그 기관은 국가 공신들 자제들은 혜택을 또 줘요. 대대손손 혜택을 주거든요. 그 조작해가지고 내가 우리 선조 때 했던 집안이야 뭐 이래가지고 거기다 등록을 하면은 나는 빠져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 위조 가치는 되게 많거든요. 그 족보가 많이 이제 저기도 위조가 될 뿐더러 이 시기 되면 이제 보학이라든가 이거에 밝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천재 할아버지 누구누구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 가닥이 없어 뭐 이러면서 얘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엄청 색출을 해내요. 그 얘네들은 다시 충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색한다던가 아니면 황해도 지역에 따로 딱 해가지고 황해도하고 그 경기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개성이나 황해도 해주나 이쪽에는 이쪽보다도 훨씬 상업에 종사하는 데는 되게 많아요. 평양, 개성, 그 다음에 의주 이쪽에 이렇게 사신들 가는 이쪽 길 중심으로 해서 상업 활동이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파악을 하면 정말 상업 활동하는 애들하고 아니면 얘를 빼가지고 충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다 다시 색출을 하는 작업들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역 대상자를 모아가지고 다 끄집어내는 역할인데 양적 수가 이렇게 다들 넘어버렸었는데 어쨌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양역 조정, 역총 조절은 뭐냐면 이거는 인원 자체를 줄인다든지 사정을 해서 요 정도 인원만 하자 아니면 줄이자 요걸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이정청이라던가 뭐 개사사정, 가보사장 다 그런 얘기예요. 숙종 때. 아, 그 다음에 이거 있구나. 1730년대 때는 저기지. 40년대니까 그치. 숙종 이후 이제 영조 들어가는 그 무렵인데 양역 구간당상, 팔도 구간당상 얘네는 관찰사를 했던 사람을 비변사에서 따로 특별 인물을 줘가지고 또 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양역 구간당상이 뭐냐면 이것도 예를 들어 경상도 양역 구간당상 이렇게 정하면 경상도 관찰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다 비변사 당상이라서 다 비변사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경상도 하면은 경상도 지역의 양역에서 빠진 사람들 네가 다 찾아내. 아예 특별히 인물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색출 작업들인 거죠. 팔관이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거고 양정호사를 또 파견을 해. 그 지역에 직접 가가지고 다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해요. 정말 열심히 진짜. 그러니까 오문용도 한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양역 변통론은 이제 저기 임 박사님이 이제 하시겠지만 계속 나와요. 이미 유포 아까 그 노는 그 한량들 뽑아내는 유포론도 있고 호포론은 포 부과해가지고 하자. 그 다음에 평안도 지역만 샘플로 해보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호포론 전체적 호포론 식이 되게 많아요. 영도뿐만 아니고 이거는 약간의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세금 조세 정의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골고루 부담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호포론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포론은 다 하자. 이거는 일부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워낙 이게 안 되니까 다 징수를 해야 된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국민이면 다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오긴 하는데 잠깐씩 나와요. 근데 여기서 호포, 구포 막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는데 결국 저기라는 게 간필 양포론. 이거 뭐냐면 아까 필수 줄였잖아. 균역밥처럼 줄이고 필수를 줄이고 양포. 그러니까 양인들에게 포를 걷는데 감하죠. 그러니까 균역법 같은 방식이죠. 그 다음에 결포론은 토지 부과를 하자. 그 다음에 간필 유호포론. 이거는 숫자를 줄이는데 필수를 줄이는데 아까 유호도 있지 노는 애들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물리자 뭐 이런 거. 또 간필 결포론 필수를 줄이는데 토지에 부과하자 뭐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양역청 간필론은 양역청이랑을 따로 만들고 얘가 전담을 해서 필수는 줄여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걸 만들자 뭐 이런 방식. 그 다음에 간필 결포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균역법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 나온 개안이 아니에요. 되게 논의가 저기 1574부터 저 시기부터 현종 지나면서 저 시기부터 이미 다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많았던 거죠. 10년이 네. 그래서 이거 네. 인구 변동하고 근데 아까 이제 경신, 의병, 대기근 나왔잖아요. 이렇게 푹푹 들어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다시 말해 이만큼 해서 군역 대상자를 이만큼 뽑아놨거든요. 근데 기근 나서 폭 깔아졌죠. 그 다음에 또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의병 의주까지 올려놨어. 700만까지 올려놨는데 쿡 꺼져서 이만큼 떠졌죠. 그 다음에는 별로 이제 더 안 돼요. 더 이상 조달이 안 돼. 올라갈 수가 없어. 이미 최대치로 다 뽑아냈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토지, 간필, 격파 어쨌든 이 론들이 계속 있는 거죠. 군역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게
하여튼 고민들은 엄청 하게 맞아요, 진짜. 근데 결국은 대안은 적절하게. 이게 이균형법이 맞아요. 그래서 보면 엄청 노력했다. 노력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다 부시고 그러려면 저 조선이 사라져야지. 고려에서 조선이 오는 것처럼 기반을 완전히 따로 갔으면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인지대라는 단이 바뀌어야 정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이제 사업 풀고 기업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오고 하면 좋을 텐데 그거 안 하고 여전히 이시조선으로 그냥 가고 오히려 더 강화되잖아요. 이식으로는 뭐 성리학 더 강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 상황하고 전쟁 뒤에 뭐 정치적 하고 이게 너무 괴리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은 환국도 안 낼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새로운 사회에 완전히 뭐 기업이라든가 좀 근대화할 수 있는 일본 정도의 수준이라도 그 정도 수준이라도 좀 맞춰서 일본처럼이라도 좀 했으면은 이것도 위험한 말인가? 어쨌든 뭐 해외에서 이렇게 교류도 좀 하고 개방도 좀 하고 이게 좀 됐었다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진왜란 기회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시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 근데 임진왜란 직후에는 오히려 조금 교역이 생겼다가 나중에 17세기 후반 가면서 그 중갱력 같은 것도 사라지고. 왜냐면 그때는 전쟁 복구가 심했거든요. 전쟁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난전이 생겨나게 된 것도 군인들 저렇게 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니까 군인들은 동원을 해야 되겠고 먹을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지는 거리 네가 먹고 요만큼 장마지처럼 요만큼 내가 해줄게 요번에 인정해줄게 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가 이만큼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이만큼이 되니까 시전자들이 당연히 반발하죠. 우리는 모든 거 다 뺏기는데 너는 등록도 안 되고 이만큼 만들어 뭐 이러니까 금 난정권 니네 가져 다 부시고 니네 다 차지하고 니네가 관리해 뭐 이런 상황들이 나왔던 거고 정조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타협안은 맞는데 그것조차도 정조가 이용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금단정권 폐지가 맞기는 한데요. 그게 시전 상인들은 어쨌든 국가가 필요하니까 걔네들은 해주겠다 그래서 사대문안은 너네가 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해. 그 다음에 전국은 다 풀겠어. 이래놓고 그 다음에 수원화사원 건설할 때는 걔네들한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거든요. 상인들 일반 민간 상인이라도 수원에 너네들 시정 설립하고 그 대신 너네 도로 놓고 가로수 세우고 그 다음에 사도세자 묘역 조성하고 도시 구조하고 이거 전부 다 너네 돈으로 하고 너네 여기서 내가 특권 다 인정해 줄게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그 시도상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말은 우리는 이제 근대적으로 있고 뭐 시장의 자유를 다 풀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의는 맞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너무 반발이 심하죠. 시전상인도 국민이고 난전상인도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영조가 다 그러거든요. 시전상인 입장 들면 난전이 난리치고 난전하면은 시전이 난리치고 근데 영조는 아니 정조는 택한 거잖아. 난전 풀어주겠다. 근데 난전도 이용하잖아. 그런 식으로 일부 딱 해서 특혜 딱 주고 국가사업 하게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조도 금난뿐만 아니라 금주령도 실은 그래요. 금주령의 경우도 금주의 경우도 실은 뭐 조선 내내 금주는 맞아요. 근데 어떤 특징 시기 때 그러니까 금주령 오늘부터 풀겠어 선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법은 항상 있었어. 근데 어느 시점에는 영조 같은 사람은 굉장히 해가지고 사람까지 죽여버리고 정조는 풀었어요. 오늘부터 끝. 명목이 뭐였냐면 술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풀겠다. 그리고 풀었지. 근데 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술에 대해서 저기는 안 했잖아요. 그 전매제 이런 거 안 했잖아. 주세를 받는다던가. 왜 안 했을까요? 그게 없어. 개념이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술 부추기는 거잖아. 정조 입장에서는 술 관련된 그 일을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생활까지 이렇게 틀어막으면 안 된다는 명목으로 풀었는데 전통시대 사회는 전부 다 금주령이에요. 술 마시지 말자예요. 근데 주세를 받는다는 건 일단 다 풀고 국가가 세금 받겠다는 거거든. 다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 대신
너네가 돈 내고 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것까지 그러면 이렇게 정도가 풀었으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주세 받고 다 풀었으면 그것도 장사할 수 있는 그 술은 다 현금 박치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외상술이 없어요. 외상이 없거든. 소금은 하면서 근데 이제 술은 소금 뭐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외상도 거래도 하고 그 밥값도 달아놓고 막 이러는데 술은 다 이렇게 현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걸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제목이 실은 이제 금주령 가고 왜 주세로 이렇게 바뀌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9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총독부 직전부터 주세 받기 시작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근데 뭐 일본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네 여기 이식하는 거고 자금이 필요하니까 소금도 실은 이렇게 돈 만들기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술도 가장 좋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거 하잖아요. 주세 그다음에 그 수입한 술에 관련된 거를 국세청에서 다 하잖아요. 그거 국세 아니잖아. 전통주 해주고 뭐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아니면 뭐 X에 따라서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국세청에서 다 하잖아요. 일본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일본에서 그대로 우리도 자기네도 그러는데 요즘에 국세를 왜 국세청에서 이걸 술을 국세청에서 하지 마. 근데 그 어떤 전통들이 좀 있어요. 그 관련된 좀 하는데 그건 일단 이제 방문술 좀 말씀을 드리면 방문수가 어사로서 이름 난 거는 일제 때 전기들 쓰면서 민전들 쓰면서 어사 방문수 이렇게 해서 동화처럼 나오기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 암행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어사예요. 그러니까 어사는 요즘으로 따지면 특별 사업에 대해서 감찰하는 역할을 내려보내서 어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영조 때 아까 했듯이 진율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거든요. 계속 사람 죽고 막 흉년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진율국을 풀어야 돼요. 근데 영남 지역에 지금 필요해서 진율국을 풀었는데 정말 제대로 굶어 죽는 사람한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방문수가 이렇게 영남 어사도 했고 관찰사도 했고 그다음에 병조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 방문수가 이렇게 그 경상도 관찰사 지역을 하면서 이런 김해 지역 이쪽에 그 딱 적당하게 소금 굽기 좋은 이런 것들 파악해서 실은 그쪽으로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방문수가 국영기업 제가 이제 국영기업 말은 붙였는데 국가가 어업 위주로 특히 그 소금을 구워가지고 소금 생산을 해서 이거를 급하게 돈을 마련하기가 좋으니까 오히려 국가가 그런 사업을 해서 국영기업의 방식으로 해서 돈을 좀 만들어서 재정 좀 확보를 해보자라고 하고는 그런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72년, 3년 요때 성공을 다 해요. 아까 그 균역법은 17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30년대 요거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러면 이게 돈 만들기가 가장 좋으니까 결국 어업물 위주로 모자라는 균역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요걸로 보충을 해놨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민간 투자, 아까 소금은 민간 투자의 방식으로 전형을 보였던 게 아까 그 궁방전이 있잖아요. 왕실, 우리 공주나 자제들 결혼시켜가지고 궁방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의 조선의 경우에는 공주나 왕자들이 결혼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들을 좀 줘서 거기서 갈아먹고 살 수 있도록 토지를 줘서 내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임난 이후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황폐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소금을 위주로 소금을 점령한다는 어느 해안가 이 정도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먹고 살 거리를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왕실 자금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소금을 부어서 금방 돈으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투자금이라든가 이렇게 자금 확보가 좀 쉬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로 정말 사업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방식으로 해서 근대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쪽이 제일 편하죠. 국가는 아니지만 민간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 왕실 자금일 수도 있지만 따로 떼어나는 공방에서 하는 거니까. 직접 왕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떼어나오는 집안에서 자기네가 운영하는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저거 인정 안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왕실이 그렇게 막 누구 강탈을 해가지고 아니면
원래 그 소금 굽는 거는 정부에서 특정 연간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네가 소금 굽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얼 정도를 세금을 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 궁방전의 경우에는 이때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하는 애들 걸 뺏을 경우도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면세전이 아니라 얘네들에서도 세금을 뽑아내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박문수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민간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한데 결국 조선에서는 안 맞는 거죠. 농사 기반이고 그래서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관청에서 이걸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하국이 있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수령이 그걸 관할한다던가 관찰사가 관할했을 경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아까 군역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역이라고 하는 형태는 군사도 물론 있지만 어디 이렇게 소금 굽는 데도 실은 군사들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가명이 있어. 근데 가명에 있는 군사들에게 소금 만들겠다고 너네들 다 동원을 시켜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그럼 소금 만들어서 무슨 메리트가 있냐면 그냥 힘들기만 한 거죠. 그 군역이 막 그러니까 그때 다른다. 예를 들어 그때는 뭐 소금 구우러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쩔 때뭐 네. 다리 만들어 데리고 가기도 하고 네. 이거는 이제 네. 정해진 건 아니고 네. 그때 필요할 때마다 동원이 다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군역은 군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역이에요. 다 노동 제공하는 역으로. 그래서 왜 그거 얘기하잖아. 정조 때 소나성 건설할 때 처음으로 임금 제대로 줬다고.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주거든요. 그전엔 다 이렇게 무상노동. 그러니까 네 여인이니까 와서 해. 이런 식이니까 그 일이 사람들은 어쨌든 조금 더 쉬운 일. 안 어려운 거. 안 고된 거. 그다음에 역을 지더라도 조금 헐한 거. 좀 덜한 거. 이런 데로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영조가 강조했으니까 균. 똑같아. 이거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골고루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내고 덜 힘들고 한 데를 다고 자꾸 글로만 자꾸 빠지려고 하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진 것들이 메꿔넣어져야 되는데 메꾸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서도 계속 부정 비리 계속 나오게 되고 이 구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문제가 지역 불균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소금 굽기 좋은 것들은 이제 막 그 지역에 굉장히 부자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고 실은 이제 박병호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은 지질이 아무것도 없어. 군인이 있다 해도 뭔가 동원했을 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어느 지역은 굉장히 정말 부자 동네가 만들어질 수 있고 관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격차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말이지만 자원 불균형이 있는 거죠. 이거 저기 소금 구울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천일 제염 그래가지고 그냥 햇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불때사는 그래서 자염이거든요. 소금 굽는다. 그러니까 큰 이런 쇠솥에다가 가마솥이나 이런 큰 데다가 계속 바닷물 붓고 계속 끓여요. 그래서 기화를 시킨 거지. 결정을 남게. 그 액체가 알갱이가 남을 정도로 구워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실은 바닷물을 그냥 붓다 보니까 이게 되게 독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진짜 눈도 멀은 사람한테요. 박문수도 되게 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작업을 그냥 소금을 잘 굽는 사람 몇 사람이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하게 되지만 대부분 이제 군인들 동원하고 박문수 이게 성공했던 거는 이때 개인 자금을 대요. 그리고 이게 불을 구워야 불을 구우는 게 아니고 소금을 물 부어서 바닷물을 끓여야 되는데 화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게 이제 소나무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자연할 때 이 소나무 이제 나무도 있어야 되고 바닷물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다가 소나무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데여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조건이 다 맞출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도 실은 나무가 많은 지역도 있고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따로 다 관리를 해요. 수령들이 그 주변 지역들이 그 나무 수정이라든지 그게 다 장부가 다 있어요. 소나무 몇 그루 뭐 갈대 몇 그루 해가지고 다 장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들을 조달을 하려면 이 시기는 실은 나무 장사도 나와요 이미. 저기 남한강에서 북한강에서 이 한강 수로를 이용해가지고 뗏목에 막 보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 만들 때도 나무 들어가고 나무 장사들이 있어요. 뗏목 장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민간에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 한다고 무조건 내나 그럴 수도 있고
박문수가 지금 경상도 지역에 관찰사를 실은 하고 있긴 한데 나무가 많은 지역은 전라도 어디 섬이야.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있는 땔감을 가져다 나무를 베다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건 이쪽 소관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만든다고 너네 거 내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박문수 이거 돈으로 사서 들고 오거든요. 땔감도 사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박문수가 그 얘기를 그거를 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저기 국가 자본 들여서 선해청 자본 끌어다가 인력도 들고 너네 와서 너네 저기 노동 인건비 줄게. 그다음에 땔감 이것도 사와. 이거 해서 군인 노동력 이용하기인데 돈을 주는 거지. 특별 작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어쨌든 소금은 생산이 됐는데 쌀이든 돈이든 바꾸려면 뭔가 유통이 돼야 되잖아. 그거는 행정만 판매를 하는 거죠. 주변 지역에 그 낙동강 한강 아니 한강이 아니라 낙동강변 그 지류를 이용해가지고 그 옆에 동네랑 타는 거지. 가명이라던가 행정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소금을 생산한 걸 이거를 배를 통해서 소금을 실어가지고 어느 물자를 갖고 오던가 돈으로 바꾸던가 쌀로 바꾸던가. 그래서 이제 이거가 성공을 해서 실은 이제 요거에 성공을 하니까 이걸로 균역법에 부부족한 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을 실은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방식입니다. 이 어염도 실은 이제 여기 어염세가 들어가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제 해보니까 되겠다. 그래서 박문수가 제안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균역청에서 자본을 대고 균역청이나 혹은 아까 선해청 이런 거 자본금을 여기 돈이 제일 많으니까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병영에서 생산을 해 군인들 동원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판매할 때는 뭐 한강 지류를 이용하던 아니면 뭐 낙동강 지류를 이용하던 강 수운을 이용을 하고 해운까지 이용을 해서 필요한 물자를 바꿔가지고 그걸 쌀로 하던 뭐 돈으로 바꾸던 이렇게 하면 어쨌든 몇 개월 내외씩 굉장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진유를 풀었거든요. 이게 되더라. 그래서 국가관리체제, 그러니까 담당 기관을 단일화해서 이게 뭐 균역청이든 선해청이든 간에 하나를 단일해서 국가 자금이 모이면 그걸로 해서 그거 자금을 써가지고 이거 하면은 충분히 대규모로 생산이 가능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또 분자창 뭐 이런 거 다 신설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까 34년 그걸 해가지고 뭐 저런 방식으로 국가 기업의 형태로서 소금 공장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돈이나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저기 여기 지도 보면은 명지도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금이 엄청 아니 소금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된다. 아예 표기가 돼 있거든요. 대동여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시기에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이거 발굴해가지고 그 당시 이렇게 소금 생산했던 이거 골로 이렇게 교육됐던 게 지금 발굴이 됐거든요. 명지동, 명지, 부산에 이때 명지동, 명지란 이름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돼 있는데 1731년에서 2년 봄 사이에, 그러니까 겨울 사이에, 그러니까 봄 되는 그때 한 18,000석 소금을 생산을 합니다. 명지도에서. 그리고 저게 성공을 하니까 33년에 또 한 번 더 해요. 울산 김해 지역까지 확보를 해서. 그랬더니 이게 성공 사례로 막 이렇게 박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평안도랑 황해도 거기 감사가 우리도 볼게 이래가지고 또 가요. 그래서 여기에 생각했던 동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관료도 확대를 하고 실제로 다 하고서 성공을 다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명지조에 산산창이라고 하는 창고를 만들어요. 창고는 그냥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곡물 어쨌든 소금을 생산해서 보관도 해야 되고 바꿔가지고 쌀로도 보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창고 역할이 여객 선주 여각 이런 것처럼 금융업이랑 보관업 이런 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산산창이라고 창고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적 때까지 있어요. 계속 되는데 변질이 돼 문제는. 국가사업을 했더니 다 빼먹어. 그러니까 정부가 관할해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또 다 생겨요. 그래서 제대로 안 돼. 근데 이게 좀 제대로 됐으면 박문수가 오래 살았으면 되는데 산삼청 만들 때 박문수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게 좀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는 굉장히 어쨌든 소금으로 유명한 동네가 돼요. 지도까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저거 이제 30년대 저거 성공을 하면서 저 방식이 인정해주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자본 투입하고 개인이 생산한 원자재 매입조례. 아까 땔감 같은 거는
그냥 그 개인 상인에게 다 사서 조달을 해요. 원래 이게 조선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쪽 지역에 그 땔감 많이, 다시 말하면 나무가 많은 동네의 수령한테 부탁을 해서 너네 인원을 동원해서 땔감 배 가지고 이동을 해. 그럼 이게 다 국가, 다시 말하면 그 역을 동원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하려고 그래? 안 하지, 당연히. 안 그래도 딴 일도 되게 많은데 이건 엑스트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소금 만든다 필요하니까 너네 인원들 동원해가지고 배서 이동까지 해줘. 이러면 누가 하냐고. 그 지역 수령도 당연히 안 하겠지. 국가 사업으로 수령이 뭐 자기 커리어에 나무를 어떻게 배웠습니다 이런 거 보고. 근데 그게 나무 조달했다고 표창장 안 주거든요. 박문수처럼 소금 잘 끝까지 최종 생산물 만들었다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가 사업이라 그래서 이 사람도 설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 아니면 국가의 명령서가 있다던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지역 사람들은 엑스트라로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박문수 같은 경우에는 땔감 저기 사서로 파는 민간에서 파는 거 땔감 돼. 돈 대서 땔감 사와. 그 다음에 그래서 원자재 그렇게 매입하고 그 다음에 저기 군사력을 이용을 하지만 다 돈을 줘요. 그래서 주고 임금 동안 노동력 제공하고 그 다음에 팔 때도 다 돈을 줘요. 그 다음에 배로 이제 실어 가가지고 소금을 팔아야 되니까 여기에 동원된 배 주인이랑 선원들이랑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 다 줘. 유통인력도 다 고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군영에서 그러니까 병영에서 이걸 하는데 집중적으로 겨울에만 실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동원 안 하고 그 특별 인력만 겨울 동안 한 3, 4개월 여기서 막 구워가지고 해서 이거를 전담하는 장군 어쨌든 거기 하여튼 중간급 그 병사들 동원해가지고 책임져 둬가지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표창 주라고 막 해. 영조한테.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거 해가지고 이게 아까 나쁜 연기 이것 때문에 눈까지 먼 사람도 있고 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박문수도 되게 안 좋아졌고 건강이 안 좋아졌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정제 안 된 거라 이게 뜨거운 열에서 이게 공기 저기 할 때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생산을 했는데 영조가 처음에 이제 동일했을 때는 이게 한시적인 거다 했는데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고 황해도 하고 평안도 하고 다 하고 이제 창고까지 만들어서 하긴 하죠. 근데 조금 그랬지. 이게 성과는 어쨌든 좋으니까 원래 조선이 갖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진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려오려고 하는 거니까 하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박문수 끝나고 잘 안 돼요. 끝나요. 네. 그래서 아까 어휘법은 이제 조선 정기권 잠시 정신에 대한 내용은 많이 맞는데 간단하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국역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부가 할 일. 그러니까 어부나 이 사람들은 어부는 물고기 잡는 사람. 염간이라고 해서 인상 소금 굽는 사람. 자기 업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맞는 일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현물로 납부를 하면 되는 방식. 이런 방식이고 아니면은 생산지를 국가가 지정을 해요. 그래서 지방관이 그 필요한 자금을 대고 그 지방에서 필요한 소금을 생산해서 자금화해가지고 지방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는 거죠. 관청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의 뭐 수군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이건 이 사람들은 역의 형태로 가는 거죠. 조선 전기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생산자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 굽는 사람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주는 거죠. 자금 주고 이만큼 생산해와서 나한테 갖다 바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실은 어여법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토지가 없으니까 따로 네, 너무 안 내고 딱 그냥 소금만. 네, 소금만. 이 사람도 농사지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부죠. 근데 이제 어염세 자체는 국가 뭐 세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비비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형, 뭐 진율형 그런 식이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전매제를 시행을 안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산림 천택에 대한 이익은 공유해야 된다 이 개념 때문에 국가가 민간과 이익을 다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거 하잖아. 지역화폐 이런 거. 아니면 배달 민족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저거도 다를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상인, 소규모 판매형 이거 뭐 하는 거고 이렇게 속을 만들어서 세금 바친 것 뿐만 아니라 네 먹고 살 거기 때문에 판매형은 조금 허용해준다. 그래서 뭐 조선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굉장히 빡빡해. 절대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일부는 돼. 되는 거, 안 되는 거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조선의 방식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국가가 직접 생산자 작업 방식은 관여를 안 해요. 경영하는 것은 관관을 안 해요.
네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서 하든지 그거는 내가 이만큼 허용해줬으니까 네 알아서 돈 벌어고 와서 뭐 조달해 이런 식이죠. 되게 좀 느슨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던 게 임진왜란 이후 상업 발달하고 유통 발달하니까 소금은 가장 쉽게 유통이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누구든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 있는 족족 다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비싸냐 뭐 싸냐 이런 차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인시장 발달하니까 어염의 수익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쉽게 돈을 만들기 쉽고. 그래서 이때 전쟁 후에 이거 국가재정 보충하기 위해서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소금 해가지고 하자 했더니 안 돼 이렇게 됐고 그걸 활용했던 건 이제 궁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방에 확보해서 뭐 어전, 연본, 절수, 수대권을 가진 이게 뭐냐면 그 기존에 그 소금을 굽는 사람들, 그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소금만 굽는 사람도 있고 특정 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안가에 여기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는 내가 관할을 하고 뭘 하겠다. 그런데 이게 궁방이 여기를 장악을 하면서 너 국가에 내는 거 우리한테 요만큼만 줘. 나머지는 다 풀어줄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거 세금을 다 갖고 가야 되는데 궁방이 중간에 지네가 끼면서 면세바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중앙에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이 궁방이랑 얘네끼리 생산을 많이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궁방은 이게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마마님 계신 거 돌아가시면 이제 그 아들들 있죠. 계속 이어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자금도 투입해야 되고 어쨌든 왕실 종친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명목으로 해서 그 지역을 합병한다든지 아니면 몰래가 아니라 어쨌든 강압적으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걸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얘를 그냥 내 밑에 식구처럼 들여와서 네가 이만큼 계속 개발하고 우리가 이만큼 벌면 이만큼 너 더 줄게. 네가 독자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려면 맨날 뭐 1년에 뭐 1000석씩 계속 줘야 되겠지만 소금을 1000석씩 줘야 되겠지만 내가 장악한 대신 네가 1000석을 나한테 주더라도 네가 개발한 이만큼은 내가 뭐 네가 돈을 벌게끔 풀어줄게. 이러면 당연히 쩍쩍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뭐 나중에 비리나 이런 걸로 걸리거나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까지 다 면세지 금지시키고 세금화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까지 정부가 다 균형청에서 다 들고 와 이렇게.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게 궁방뿐만 아니고 실은 저기에 보면 뭐 궁방 아문, 그러니까 각 그 아문은 중앙 관청들 있잖아요. 관청들도 이게 이익이 많으니까 특정 지역 우리 거 막 이러면서 막 하기 시작해요. 사대부도 따로 하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들 어쨌든 여기 투자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다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자본 투자만 하면 거기 물론 이제 전문가 그 소금을 굽는 전문가가 있겠지만 뭐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못 구울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불만 떼고 그 조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인력 투입되고 자본 있고 그 다음에 원료들만 되면 땔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까 방문세 했듯이 땔감 사오고 사람들 되고 돈 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하고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 하나도 못 걷고 개발은 다 하는데 돈은 이제 막 넘치고 얘네들한테 이런 과정들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방부제 입장 본인도 해봤잖아 30년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좋아 이걸로 걷어들이자. 이걸로 충분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실은 안 맞아요. 그만큼 못 걷어들여. 그래서 논의 결과 균역청으로 단일을 하자. 어염에 관련된 거 다 균역청으로 걷어들이고 여기 아까 두 필에서 한 필을 냈던 거기에 그러니까 반 정도 국방비의 반 정도를 여기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염이 들어가는데 아까 소금 내는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세에 대해서는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 도구, 생산 시설에 세금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전, 그물, 어선, 그 왜 저기 뭐지? 그 멸치 같은 거 할 때 어장할 때 이거 막 뭐 세우잖아요. 뭐 죽방 멸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설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다 때려나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같은 경우는 다 하시는 영세하고는 대규모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 어전이니 그물이니 여기에 다 때려놓으면 항상 뭐 생산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안 하는 거지. 새로 신시설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고의적으로 부시지는 못하니까 일부러 빨리빨리 낡게끔 해서
자동이 이제 없어지는 걸로 한다던가. 점점 생산량이 감소를 하죠. 생산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자원 상품 안 개발 안 해. 몰래 조금 바라다가 한 저녁 팔아먹고 그냥 훌렁 날라버리고 뭐 이런 식.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극도로 떨어지니까 계속 계정을 펑크날 수가 없는 거지. 2분의 1만 들어오고 국방비 2분의 1만 들어오고 염전 얘기를 하지만 저런 방식으로도 무조건 저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그 기구 자체 아니면 그 시설물 자체에 다들 이렇게 세금을 뿌려놓으니까 염전하는 그 기구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생산하는 데서 얼마큼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니까 뭐 생산 기반 시설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안 되고 재정 수익 감소하고 이걸로 충당이 안 돼요.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외에도 실은 아까 선무공간 그래서 아까 피업됐던 사람들 한다든지 아니면 선무공간은 뭐냐면 이 균역이 일반 양인들에게 세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금을 부과를 받는 것 자체를 되게 치욕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무공관이라고 해서 너 공관 역할 줄게. 이름만 달고 선무공관에 대해서 조금 받겠다. 그 대신 너는 양반처럼 보일 수도 있어. 어쨌든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그 놀련 한정해줬던 거 유포처럼 그런 유사한 것이지만 이름만 너네는 양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무군관이라는 끝났어. 그래서 그 선무군관이 이름을 달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뭐 조금 더 걷는 이렇게 보충을 한다던가 아니면 결포라 그래서 일부 또 토지에 조금 하기도 해요. 아니면 또 뭐가 있나. 그 관찰사들이 관찰소로 나갈 때는 이 시기는 실은 가족까지 다 데려갈 수 있게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 먹여 살리는 비용까지 실은 들잖아요. 근데 그 비용까지 이제 아끼려고 가족들 데려가지 마 하고 절약된 거를 여기다 균역청에 집어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집어넣어요. 근데 안 채워지지. 그리고 이제 돈 모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선해청에 들어온 일부 쌀도 균역청으로 들어왔다가 그리고 각 관청에 아까 어염세 같은 경우도 실은 소금 구워가지고 예를 들어 뭐 대비전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실은 대비전이 예를 들어 전라도 광주에 일부 설정을 해놓은 것들도 있고 다 공방전이 다 공방이나 아니면 각 관청에 설정된 음식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원래 그 중앙관청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방식인데 이제는 모든 게 다 균역청으로 들어가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럼 지방에서 생산한 것들을 그 지역의 관청에 못 들어가니까 지역 중앙관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균역이 다시 절급을 해줘요. 급대라 그래서 다시 거기에 조금 더 떼가지고 그쪽 그러니까 중앙관청이든 여러 관청에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데 나중에 되면은 웬만큼 기존에 받았던 거 다 선해정도 돌려주고 막 대리점 같은 거 다 돌려줘서 거기는 다 별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생긴 게 지방. 지방에서 이렇게 소금 만들어서 지네 자체로 썼던 이런 것들이 균역청에 들어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가 생겨요. 중앙에는 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왔다가 다시 줬다가 나중에 그냥 너네 직접 갖고 가 막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지방이 제일 크게 문제가 생겨요. 뭐 이건 아까 조세정액이라서 균역청 권력이 바꿔놨겠네. 네. 그래서 여기 초대 균역청 방문수 들어가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 산업발전 국부 증가할 수 있는 기업 방식 이제 안 되고 이쪽은 안 됐던 거고 기껏 하는 게 조세정이라고 해서 균역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조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거 불범 호결이 뭐냐면 호하고 결은 손대지 마라. 이거 내가 그러니까 호에 부담이 가고 토지세 부담이 가는 거 이거 없이 그러니까 이 군역에 대한 것을 좀 처리를 하려고 그 홀세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결국에는 이쪽으로 좀 가긴 가지만 영조가 얘기했던 거는 가능하면 그냥 호에 부과를 하고 양반이랑 동일하게 다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긴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대부에 뭐 저기 한다 뭐 이런 받는 데가 굉장히 심해서 약간 뭐랄까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타협하는 식으로 면세로 균역법으로 가게 됐던 거고 면세점 제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은결, 숨은 은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진전으로 빠졌다던가 아니면 투지대장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그러니까 양전하는 애
이때 봤더니 이제 이게 진전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금 못 걷는 땅이에요. 이래가지고 일부러 뺀 땅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황무지를 개간을 했는데 일부러 빼. 양전에 등록을 안 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 개간을 해가지고. 개간 되게 많이 해요. 간척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장에 등록을 안 해. 일부러. 이게 다 은결이죠. 숨은 땅이잖아요. 얘네들 다 파악을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균역청에서 그것도 관할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 다 해도 못 채워요. 그래서 수군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수군이 더 어렵지,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호법 이제 가자.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고정등록 돼서 이제 되고, 군에 감포를 하다 보니까 군대 감축할 수밖에 없고 군사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인양을 나고 뭐 여기 외세 오고 막 이때는 거의 대책이 없어요, 실은. 보면. 그 강화도 조약 이후도 1876 이후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차곡차곡 다 들어와요. 이미 일본 뭐 다 들어와 있다고 막. 이게 경제 부분부터 들어오잖아요. 강화도 조약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그 뒤고 경제 쫙 장악하니까 거의 힘을 못 쓰더라고요. 말은 1910년인데 필요한 사항들이 이미 다 그 전에 다 끝나더라고요. 웬만한 것들이. 총독부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1910년이지만 아까 줄세 같은 것도 이미 1909년에 끝나거든요. 1890년대 가보개혁 그쪽 기점을 해서 거의 웬만한 것이 끝나더라고요. 파악하는 거 끝나고 그 줄세도 매기려면 대상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이미 파악 다 해서 전부 다 데이터 정리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910년부터는 총독부가 하긴 하지만 이미 데이터는 다 있는 상태. 이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던데. 저는 총독부 들어가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아니던데요. 이미 그 전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호포세 반대 이종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써서 냈거든요. 호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호포를 내려면 호가 좀 튼실한 이력에서 경제력이 있는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는지 파악도 해야 되고 그럼 어느 선부터 호포를 걷기 시작할 거냐 이거 기준 불명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양인은 얼마 안 돼. 이게 뭐냐면 양반으로 빠지고 이런저런 역한다고 빠지고 다 빠져서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양인 호에 대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양인들 대부분 가난해. 최하야. 거둘 수가 없어. 거의 세기 거의 최하업으로 해야 돼. 부호 없어. 뭐 그다음에 상중하 해고 최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미 가호 기준으로 이 각가지 곡물도 그렇고 이미 부과된 게 많다는 거죠. 근데 군에서 또 뽑아야 된다. 이게 제대로 안 버틸 거다. 그 다음에 양반호의 세금 물려도 세수 별로 안 늘어나는데 양반도 별로 그렇게 부자들 없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네, 국가에 대한 신뢰 바닥도 분노. 이제 황곡이 가장 커서 삼정문란 속에서도 황곡에 대한 거를 가장 크게 칩니다. 아까 했던 방식으로 뭐 쌀로 뭐 돈으로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지방 각 관청마다 이제는 너네 알아서 각자 조달하세요. 이러다니까 지방에 살 수 있는 건 실은 한국밖에 없죠. 돈들밖에 없습니다. 이식자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균역법은 보면 일단 뭐 아까 그 박문숙 했던 방식 안 돼. 국영기업 뭐 제대로 안 됐고 산업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염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기게 되니까 발전 하나도 안 돼요. 배다 부셔버리고 안 하고 기구들 만들었고 안 하고 시설들 안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안 없어지고요. 거의 그 정도까지 질질거리고 가요. 그 방식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운영이 실은 제대로 안 돼요. 문제는. 두 필 받는 거 한 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공식적으로 이거 안 되고 뭐 정도 때부터 새로운 거 이러면 됐을 텐데 어쨌든 목적은 되게 좋잖아요. 한 필로 받아주겠다. 간필하겠다. 뭐 백성을 위한 거다.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보충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계속 펑크가 나는 거죠. 그 제일 문제가 실은 지방재정 파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동법 같은 경우에도 실은 뭐 이거 주로 이제 쌀로 풀게 되니까 균역청 아니지 이때는 이제 선해청이겠지만 이걸 통해서 뭐 복지 구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제도 풀고 막 했는데 대동법은 결국 쌀로 운영을 하는 거라 이게 돈의 역할도 했지만 쌀이 뭐 풍년될 때도 있고 흉년될 때도 있고 지역별로도 되게 다르다 보니까 쌀값 뭐 비리 폭증을 하게 되고 균역법도 마찬가지. 지역 환곡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군포 부족분들은 이제 결국 다 전세, 토지세로 가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뭐 백성들 부담은 똑같은 거죠.
말만 이제 군에 해당하는 게 헌필로 감해진다 했는데 부족분을 또 뭐 토지에서 혹은 뭐 결세 이런 부분에서 받게 되니까 결국은 말만인 것 같아요. 그냥 명목상의 균형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백성 부담은 동일하게 했다고 하지만 중간 과정들이 지방재정 다 파탄 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방재정이 그동안 잘했다 이렇지는 않지만 했던 것마저도 지금 다 어그러뜨려서 결국은 그 개개인에 대한 환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들이 더 커지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쌀 때문에 폭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게 왜 방공령이 왜 필요하지? 왜 방공령을 해서 뭐 쌀을 하지 못할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 곡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못할까? 저도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방공령이 그게 왜 성립을 하지? 이랬는데 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거는 우리 지역에서만 하면은 요 정도의 가격으로 안정적이 되는데 외부의 쌀이 들어온다던가 우리 쌀을 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하죠.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단위가 전체 조선의 기준이라면 쌀 가격이 이렇게 막 돌리고 유통이 굉장히 자유롭게 활발하게 진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이 쌀이라는 게 단일적으로 뭐 가을에 많고 봄에는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흉난 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쌀을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문제고 딴 쌀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쌀 가격이. 그러니까 다 지역 단위. 그러니까 그 방공력이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조선도 아까 숙종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막 흉년 나고 그러면은 사람들 죽어가는데 쌀 수입 생각을 왜 못했을까? 중국에서 수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딱 한 번 해요. 숙종 때. 딱 한 번 해요. 거기 그 정약용 아버지 때던가 할아버지 때던가 그때 딱 한 번 해요. 근데 그것도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한양에서만 풀다. 딱 한 번 한양에서만 그것도. 그 지역 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방공령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죽어나가고 여기서 그렇게 모자라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 정말 돌려막기에서 극한이고 아예 돌려막기도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쌀 수입 안 하는 건 그런 경우도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예 근대화 되면서 이렇게 뭐 유통 자유화, 뭐 기업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풀면은 그리고 해외 수입이라든지 해외 개방을 이미 다 해버렸으면 자동적으로 맡기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중앙에서 다 개입하려고 그러고 개입한 것들을 안 넣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은. 그 균형법도 실은 그래서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게 물론 세금의 방식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도 실은 세금을 꼭 이런 식으로 거두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까 아예 양력 자체를 없애버린다든지 이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게 제일 컸던 게 실은 신분제랑 묶여있으니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여전히 신분제가 있어야 되고 농업 기반 상업이 그렇게 발전한다고 해도 여전히 농업을 쥐고 잡고 그 다음에 신분제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 기반이 이미 이 시기에 다 깨졌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총액제라서 공동체 구조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규정이랄지 이런 거는 조선 전기에 했던 거 그대로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사회는 너무 바뀌는데 그거를 어정쩡하게 미봉책 그야말로 그때그때 필요한 소위 대증복도 얘기하잖아요. 필요할 때 요거 땜빵 저 땜빵 그러니까 완전히 폭발하는 게 19세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도 그 일환의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맞거든요. 되게 획기적인 방안이기도 하고 대형이기도 했지만 세세한 내부를 따져보면은